사람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거실 공기가 약간 서늘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깥 비냄새가 카펫에 스며 있고 식탁 위에는 얇은 상자 하나가 열려 있었지요. 반짝이는 시계, 남색 가죽줄이 보입니다. 옆에는 카드 전표가 살짝 튀어나온 영수증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거실 의자 등받이에는 낯선 향이 배어든 스카프가 걸려 있었고 휴대폰에는 저장해둔 사진 하나가 떠 있었지요. 호텔 현관을 나서는 두 그림자, 비스듬한 조명 아래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요. 시장 상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지 제 목소리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시계 상자와 카드 전표 그리고 호텔 앞 사진이 제게는 그런 증거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 영석은 맞벌이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시장 상가에서 생선 손질을 돕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밥을 챙겼고 남편은 창고와 공장 사이를 오가며 새벽에야 들어오곤 했지요.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집 형편을 세워보려고 냉장고에 가계부를 붙여두었는데 납품이 밀리면 수입은 들쑥날쑥, 고정비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말이에요. 그 무렵 오래전 인연이었던 혜수가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제게 참말이 많던 사람이지요. 언제 한번 집으로 오라는 말이 오가고 주말 한 끼같이 먹자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인사가 오래 묵은 앙금에 닿아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서로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들, 그때의 사소한 경쟁심이 나이 들어 다시 깨어날 줄은요. 저녁 국을 덮이다 보면 김냄새가 올라오고 계산대 서랍에는 미리 빼둔 현금 봉투가 하나씩 채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살림과 일 사이에서 매일을 버텨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평범했던 그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줄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혜수와는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얼음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통로에서 차 한잔 하자는 말이 가볍게 튀어나왔지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사람 특유의 콧소리가 다시 귀에 들렸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요. 말끝을 살짝 올려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버릇. 그날 이후로 혜수는 제 일상에 자꾸 발을 들였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걸었다가 집 앞까지 바람 쐬러 나왔다는 문자가 오고 우연처럼 반복되는 동선이 생겼습니다. 저는 적당한 선을 지키려 했고 남편에게도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셔츠에 배어온 낯선 향수 냄새가 제 마음을 헝클었지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별것 아닌 일인데 자꾸만 신경 쓰이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저는 휴지에 한 줄 적었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그 메모를 가계부 뒤편에 끼워두었는데 나중에 그 작은 메모가 제 마음을 붙잡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골목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저는 굳이 묻지 않으려던 걸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대답은 짧았어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낯선 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주의 끝에 혜수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시계, 심지어 가죽줄 색깔까지. 선물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그 시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 그 시계는 특별한 제품이었더라고요. 이 시계는 한정 생산품이라서
미리 주문하신 고객들만 가져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었지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동네 어른 한 분이 이런 소문이 있다 하며 보여주신 사진이었어요. 흐릿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 여러분, 그런 사진은 말보다 길게 남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이미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참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주민센터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책상 위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올가매는 말 대신 서로를 보여주는 기록을 해보세요. 정말 좋은 조언이었어요. 저는 가계부 뒤편에 대화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난 시간, 장소, 누구와. 영석도 동의했고 영수증과 주유 기록을 챙겨두기로 했습니다. 해수와는 따로 만났습니다. 골목 카페의 낮은 조명 아래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옛날은 그때의 옛날로 남기자.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게 시계를 건네려 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가 알아서 정리해. 그러고 돌아섰지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식탁 위에 남편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함께 시장 보기. 짧은 문장, 삐뚤빼뚤한 글씨. 저는 그 메모를 가계부 맨 앞장에 붙였습니다. 말은 멀리 가고 기록은 가까이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감정보다 기록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며칠 뒤 해수에게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청첩장과 식사 영수증 사본, 그리고 메모. 그날은 동창 모임이었어.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받았다는 사실만 기록해두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누가 어딜 나왔다더라. 같이 있는 걸 봤다더라. 저는 사람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꾸준히 일지를 채웠고 저는 하루를 정리하며 가계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요, 증명은 늘 늦습니다. 소문이 빨랐고 마음은 그 사이를 오갔지요. 그래도 기록은 쌓였습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말보다 숫자와 글씨가 우리를 증언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말은 꼬리를 물고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즐거움이 죄는 아니지만 선을 두고 지키지 않으면 오해가 쌓인다는 것을요. 저는 연락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이나 늦은 시간 안부 인사는 모두 끊고 만날 때는 낮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약속을 세웠습니다. 늦을 때는 한 줄 메모, 주말에는 함께 장보기. 술자리는 줄이고 지출은 바로 기록. 복잡한 말 대신 단순한 생활의 선을 그었습니다. 밤마다 전기포트에서 김이 오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일지의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지켰다. 멀리 크게가 아니라 가까이 작게. 어른의 방식으로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그리고 신뢰를 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달력에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무엇을 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저녁 조명이 식탁에 길게 누워있고 저는 청첩장을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호텔 사진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일지의 마지막 장에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였습니다. 서로 대화하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 설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방식.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요. 열린 결말로 남겨둡니다. 다시 겨울이 온다 해도 기록은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신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보다는 기록으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기계 소리가 쉬익하고 납니다. 제 핸드폰에는 새벽 5시 출근하라는 회사 문자가 또 와 있고 계산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데 월세 독촉장 마이너스 200만원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인 종이가 삐져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입니다. 올해 40살이고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유방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지금은 2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카페 사장님과 8달 동안 만났는데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이 카페에 들렀어요. 집에 가면 혼자서 컵라면이나 김밥 하나 사서 먹는 게 전부라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수연 씨라고 하는데 38살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한 160 정도의 단발머리를 하고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아내가 죽고 난 후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커피값을 계산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계산대 서랍에 월세 미납 통지서가 있더라고요. 2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서 카페 운영하기가 쉽지 않구나 싶었어요. 수연씨 얼굴을 자세히 보니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다크서클이 있었고 웃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38살 여자가 혼자 장사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수연씨는 스콘 굽는 냄새가 나기 전에 먼저 어서 오세요 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분이었어요. 카페는 형광등 대신 노란 전구를 켜놔서 분위기가 따뜻했고 테이블 6개마다 작은 화분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진열장 옆에는 오늘 매출이라고 적힌 대학 노트가 있었는데 가끔 수연씨가 계산기 두드리며 한숨 쉬는 모습을 봤어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때 저희끼리 동네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눈 건 석 달 전 장마철이었어요. 퇴근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우산 없이 카페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연씨가 우산 가져가세요. 내일 가져다 주시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우산 가져다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연씨가 혼자 사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네, 아내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서 지금은 혼자 살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연씨 본명은 김수연이고 이 카페를 연 지 2년 됐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주식 투자하고 코인 거래하다가 빚만 잔뜩 만들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 가게 차렸는데 아직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더군요. 저도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아내 병원비로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고 지금은 전세 보증금 5천만원짜리 집에서 혼자 살아요. 월급은 350만원 정도 받는데 생활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서로 힘든 사정이 있다 보니까 더 이해가 됐어요. 저는 주말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끓인 걸 반찬통에 담아서 가져다 드렸고 수연씨는 정말 맛있어요. 혼자 있으면 제대로 못 해먹거든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40살에 만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급하지 않았어요. 젊을 때처럼 사귀자거나 우리 만나자 이런 말은 안 했어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연씨는 새벽 5시에 나와서 빵 반죽하고 커피 원두 갈고 밤 9시까지 카페 문을 열어놨어요. 하루 16시간을 일하니까 다리도 퉁퉁 붓고 허리도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다녔어요.
문 닫기 30분 전쯤 되면 수연 씨가 따뜻한 머그컵에 커피를 따라서 건네주곤 했어요. 그 컵을 받을 때 손이 살짝 닿는데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수연 씨가 요즘 좀 바빠요. 밤에 다른 일도 해야 해서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편의점에서 새벽 알바 시작했어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카운터 옆을 보니까 택배 포장 상자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테이핑용 투명 테이프 여러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업으로 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인터넷 쇼핑몰도 조금씩 해요. 안 그러면 생활이 안 돼요 라고 답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수연 씨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톤이 차가웠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수연 씨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진 모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연 씨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오늘 어떠셨어요? 힘드시죠? 라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커피만 타서 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수연 씨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울었구나 싶었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커피 맛있게 잘 마셨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고 말을 걸자니 또 간섭한다고 할 것 같고 40살 남자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 없이 살았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여자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비가 그친 후 골목에는 축축한 아스팔트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오후 5시쯤 카페에 갔는데 카페 뒤쪽 비상계단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크고 거칠어서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1,000만원 달라고 했잖아. 왜 이번에는 3,000만원이야? 이자가 얼마나 붙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연 씨 목소리는 떨리면서 작았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장사가 안 돼서. 진짜 돈이 없어요. 시간? 벌써 6개월 넘었어.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가게 넘겨받는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수연 씨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가 가고 난 후에 카페 안으로 들어갔는데 수연 씨가 카운터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화장이 다 번져서 판다처럼 됐었어요. 수연 씨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언제 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방금 전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수연 씨가 들었으면 들었다고 하지 왜 모른 척 했어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연 씨가 도와준다고요?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3,000만원 있어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적금하고 예금 통장에 4,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아내 사망보험금이랑 제가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진짜요? 라고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봤는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상황이었죠.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었어요. 돈 얘기를 이렇게 쉽게 했다가는 관계가 이상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누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돈 문제는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지게차 운전하면서도 자꾸 수연 씨 생각만 났습니다. 어제 울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정기 예금 2,000만원, 적금 1,500만원,
보통 예금 500만 원, 총 4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내 사망보험금 2천만 원하고 제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은행 직원한테 3천만 원 출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기 예금 해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가져오시면 바로 처리해드려요 라고 했어요. 오후에 카페에 갔는데 수연씨가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예민했나봐요 라고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연씨가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어제 3천만 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수연씨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빌려주시면 돼요.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에 은행에 가서 정기 예금을 해지했어요.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생전 처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거라 손이 떨렸어요. 다음날 오후에 카페에 가서 봉투를 건네줬어요. 급하실 텐데 이거라도 먼저 쓰세요. 시간 나실 때 갚으시면 돼요. 수연씨가 봉투를 받으면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준 후로 오히려 수연씨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제가 괜찮으세요? 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냥 죄송해서 그래요 라고 했어요. 도와드리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수연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카페에 가봐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고 예전처럼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 셔터가 평소보다 일찍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아졌고 문 앞에 잠시 외출 팻말이 자주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갔는데 완전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과 의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진열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옆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카페 사장님이 3일 전에 짐 싸서 나갔다고 했어요. 월세도 밀려서 집주인이 계약 해지했다고 하던데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수연씨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어요. 문자를 보내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연씨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지 아니면 정말 급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3천만 원을 잃어버린 거죠. 회사 동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형, 요즘 그런 사기 많아요. 중년 남자들 돈 있는 거 알고 접근해서 연인 행세하다가 돈 빼먹고 튀는 거 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40살 먹은 어른이 이렇게 순진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에 휘말릴 일도 없었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지만 사기 입증하기 어렵다. 연인 사이에서 돈 빌려준 걸로 보인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차용증도 안 써놨고 증거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도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거든요. 진짜 좋아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A4 용지에 볼펜으로 그날 있었던 일과 제 마음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날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잃었다. 그게 더 아프다. 다섯 번째 날 내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나? 아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다. 10번째 날 수연씨가 정말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급해서 그랬던 걸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일기를 쓰면서 조금씩 정리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급하게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도움을 원하는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실수는 돈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줄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절차는 지켰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제 감정에만 치우쳤다는 거예요. 수연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만 앞섰어요. 회사 선배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정원아, 너가 나쁜 사람 만난 게 아니야. 너가 좋은 사람이어서 당한 거야. 다만 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머니한테도 전화드려서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정원아, 돈은 또 벌면 되는데 건강만 잃지 마라. 그리고 다음에는 엄마한테 먼저 상의해라라고 하시더군요.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지만 제가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앞으로 3년 정도 더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면 될 일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수연 씨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됐어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나름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조심할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카페 자리에는 새로운 치킨집이 들어왔습니다. 교촌 치킨이라는 간판이 달려있고 젊은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수연 씨 생각이 나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궁금할 뿐입니다. 회사에서는 예전처럼 일하고 있어요. 지게차 운전하고 동료들하고 점심 먹고 야근할 때는 야근하고 일상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카페에 들르는 습관은 없어졌어요. 집에 바로 가서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게 요즘 일과예요. 주머니에는 수연 씨가 마지막에 준 쪽지가 아직 들어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라고 적힌 종이인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녀요. 어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안 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하시는데 아직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40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됐는데 이 나이에는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때는 더 신중하게, 더 똑똑하게 사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하세요. 특히 돈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외롭긴 해요. 집에 혼자 있으면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은 기다리면 언젠가 나타날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우리 모두 배워가면서 사는 거니까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아이 목소리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지요. 벽에 걸린 달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모두 양육비 들어올 예정인 날들이었는데 이미 지나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올해 38살이고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받으면서 9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저희 부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정규직 일을 못해요. 항암 치료 받느라 온종일 근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간 틈틈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벌고 있어요. 우리 집 고정비만 따져봐도 만만치 않아요. 관리비 30만원, 식비 75만원, 공과금 10만원, 통신비 15만원. 이것들만 해도 100만원 넘게 나가다 보니까 둘이 먹고 살 돈이 빠듯한 실정이에요.
우리 아이 이름은 준호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또래보다 작은 편입니다. 아이 엄마와는 8년 전에 협의 이혼했어요. 그때 아이가 돌막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육아 갈등과 생활고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 엄마가 매월 70만 원씩 양육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처음 2년 정도는 제법 규칙적으로 들어왔는데 점점 지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벌써 3달째 소식이 없어요. 벽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짜들을 보니 스트레스가 밀려왔어요. 예정일이 이미 보름도 지났거든요. 아이는 새 운동화 사달라고 하는데 제 계좌 잔액은 겨우 4만 원 남짓이었어요. 병원비만으로도 월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 아이 교육비와 생활용품까지 더하면 턱없이 모자라요. 양육비 70만 원이 들어와야 겨우 숨통이 트이는데 그마저 끊어지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가격부터 확인하게 돼요. 이건 너무 비싸네, 저건 할인 중이구나 하면서 전자계산기 두드려가며 장바구니에 담거든요. 아이가 간식 하나만이라고 졸라도 다음 기회라며 미루는 일이 잦아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홀로 육아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약통을 열어서 하얀 알약들을 꺼내고 아이 옷 챙기고 간단한 아침 밥상 차려서 보내는 게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 장시간 노동은 엄두도 못 내요. 아이가 오전 8시에 등교하면 저는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네 편의점에서 계산 업무를 해요. 상품 정리나 청소 같은 가벼운 일들이죠. 오후 2시 반쯤 집에 돌아와 잠시 쉬다가 3시에 아이가 하교하면 숙제 도와주고 간식 챙겨줘요. 저녁에는 다시 5시부터 8시까지 다른 곳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6시간 정도 일해도 월 수입이 180만 원에 그쳐요. 시급이 낮은 단순 업무다 보니 많이 벌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저희가 사는 곳은 15평 소형 아파트예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전세 들어왔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아요. 관리비, 월세, 각종 공과금, 휴대폰, 인터넷과 케이블 요금까지 합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 엄마와 갈라선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엔 어린 나이에 아이 키우느라 서로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져서 매일같이 언성을 높였어요. 결국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초반에는 약속한 양육비가 비교적 성실하게 입금됐어요. 매월 15일이면 70만 원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아이 의복비도 충당하고 가끔 외식도 할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 이번 달은 사정이 생겼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2배로 보낼게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도 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양육비가 중단되니까 생활 자체가 팍팍해졌어요. 식비를 한 달에 40만 원 선에서 맞춰야 하는데 성장기 아이와 환자인 저 둘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과일은 특가 행사 때만 구입하고요. 아이 학교 준비물이나 체육복 같은 것도 부담스러워요. 급식비가 월 7만 원인데 이것조차 미뤄야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왜 우리만 중고품 써야 해? 라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곤란했어요. 그날도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아이 엄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겨우 여보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쌀쌀맞더라고요. 양육비가 또 늦어지고 있어. 벌써 3달째야. 준호 급식비도 밀렸고 전기세 독촉장에 단전 예고까지 나왔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여건이 안 된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는 하루에 2곳에서 일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몸도 성취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모르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옆에서 TV만 보던 아이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빠 또 화내고 있어? 아이가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괜찮다, 걱정 말라고 했지만 아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제 침실로 찾아와서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든 거지? 라고 물어봤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아빠는 준호 덕분에 살아간다고 답했지만 아이 눈에는 여전히 걱정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중에 크면 엄마 찾아가서 따질 거야.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뭘 따진다고?
제가 되묻자 왜 아빠만 혼자 고생시키냐고, 왜 약속한 돈 안 주냐고 말할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걱정까지 떠안아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걱정 마, 아빠가 모든 걸 처리할 테니까 라고 다독였지만 사실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밤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오는데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난방비 절약하려고 실내 온도를 17도로 맞춰놨거든요.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해보니 아이 엄마 번호가 한 달에 10여 차례나 기록돼 있었어요. 대부분 짧은 통화들이었고 내용은 뻔했어요. 곧 보낼게, 다음 주에는 확실히.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진짜 가난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건 아니고 잠깐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라고 답했지만 냉장고 속엔 김치와 달걀 몇 개가 전부였어요. 다음날 편의점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아이가 또래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가게 사장님이 너무 힘들면 구청에 가서 상담받아봐라고 조언해줬어요. 한부모 가정지원 제도도 있고 긴급 생계비 지원도 있어. 하지만 그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파악한 원룸 주소지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는데 7일 후에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어요. 그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급식비 때문에 선생님이 전화하래라고 전해주더라고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입금이 조금 지체됐는데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담임교사께 연락드려서 양해를 구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우편함에서 반송된 봉투를 꺼내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다 싶어서 가정법원에 문의 전화를 걸었어요.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감치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그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치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법원에서 발급받은 감치 명령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복잡했어요. 아이 엄마를 구치소에 보내는 게 맞는 일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주방 보조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거든요. 손님들이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주문하는 걸 보면서 우리 준호는 언제 이런 거라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상에 올라온 반찬이 김치와 계란말이 하나뿐이었어요. 아이가 고기는 언제 먹지?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 주말에 사줄게라고 대답했지만 통장 잔액을 생각하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엄마는 우리가 싫어서 돈 안 주는 거야? 라고 물어봤고 아니야 엄마도 나름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답했지만 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아이 엄마를 검색해 보았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 엄마의 행방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그때 문득 민간조사업체라는 게 생각났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만 보던 건데 실제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검색해보니 정말 있더라고요. 상담 전화를 걸어봤더니 사람 찾기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듭니다 라고 하더군요. 15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남겨둔 적금 통장을 해지해서 조사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조바심이 났어요. 혹시 돈만 받고 연락 두절되는 건 아닌지 정말 찾아낼 수 있을지 하는 불안감들이 계속 엄습했거든요. 일주일 후 조사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세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아이 엄마가 가명으로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상호도 바꾸고 사업자 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은 상태였어요.
이 사람 생활 수준이 상당해 보입니다. 월 매출도 꽤 높고요. 조사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어요.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웃돌더라고요. 그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수제 간식과 건강 음료였어요. 천연 원료만 사용, 첨가물 없는 수제품이라고 마케팅하고 있었어요. 가격도 시중 제품 대비 두세 배 비쌌고요. 조사원 지시에 따라 저희 집 근처 쓰레기 투입구에서 나온 포장재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들도 전부 모았고요. 성분표와 카드 결제 시각을 대조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무설탕이라고 광고하던 음료에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었고 수제 쿠키라고 판매하던 것도 실제로는 대량 생산 제품이었어요. 포장지에 작게 인쇄된 제조사명이 모두 다른 업체들이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세무신고 내역이었어요. 실제 매출은 2천만 원인데 신고 금액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백한 탈세 행위였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양육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로도 고발 가능해요. 조사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이 엄마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양육비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충분한데 조사원이 조언해줬어요. 일단 이 증거들을 가지고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아마 타협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양육비 건으로 얘기할 게 있다. 내일 오후 카페에서 만나자. 이번에는 즉시 답장이 왔어요. 알겠다고. 오랜만에 만난 아이 엄마는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체중도 늘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용건이야? 첫마디부터 경계하는 투였어요. 저는 조사원이 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영수증, 성분표, 사업자 등록 서류, 세무신고 내역까지. 아이 엄마 얼굴이 순간 새파래졌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 양육비만 제때 주면 그만이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일주일 후에 감치 명령으로 하루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육비를 한 달에 30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조정 신청까지 제출했지요.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터무니없는 핑계였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법원 조정 절차에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온라인 몰 매출 현황, 허위 광고 증거, 탈세 의혹 자료까지 빠짐없이요. 조정위원들도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겠네요. 조정위원이 아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태도가 일변하더라고요. 합의하겠습니다. 결국 아이 엄마가 먼저 백기를 들었어요. 밀린 양육비 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향후에는 매월 70만 원씩 빠짐없이 송금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휴대전화 이체 알림 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정말 들어와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큰돈이었어요. 집에 와서 아이에게 준호야, 이제 급식비 걱정 없다. 고기도 사 먹고 새 옷도 사줄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진짜? 아빠 최고야 라고 하면서 달려와 안겨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아이 엄마의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폐업했어요. 홈페이지에는 운영상 사정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공지만 남아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약속한 날짜에 양육비가 정확히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매월 15일 오전 10시경에 70만 원씩 빠짐없이 들어왔어요. 아이 엄마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나도 준호 만나러 가지 않겠다. 돈만 보낼 테니 서로 간섭하지 말자.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있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아이와 함께 저녁상을 받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야, 아빠가 엄마 만나서 돈 주기로 약속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잘했어, 아빠. 엄마가 줘야 하는 돈이잖아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며 살지 말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가 그럼 엄마 미워하면 안 돼? 라고 물어봤어요.
화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감정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우리만 괴로워져.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어, 아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아빠도 엄마 원망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원망하기보다는 서운하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지내면 되니까. 그날 밤 아이가 작은 쪽지를 써서 제 침실문에 붙여놨어요. 아빠, 나는 아빠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9살 아이가 아빠를 위로하려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고 법적 절차에서도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에는 감치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 재산 조회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 힘으로라도 키우자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는 찾아야 한다는 거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니까요. 저희는 공기 맑은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생활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 교육 여건도 고려해서 경기도의 한 소도시로 거처를 옮겼어요. 새 집은 20평 규모 아파트인데 이전보다 넓고 전세금은 비슷해요. 무엇보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산자락이 보이고 공기가 맑아서 좋아요. 아침 햇빛이 부엌 마룻바닥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허둥지둥 준비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와 함께 천천히 아침 식사하고 함께 학교까지 산책하기도 해요. 아이는 새 학교 가방을 메면서 아빠 오늘도 같이 가요라고 합니다. 전에는 혼자 스쿨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제는 제가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새 학교에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전학 온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아빠 여기서 쭉 살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오전에만 근무하는데 집에서 가깝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월급은 100만원 정도지만 양육비 70만원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한결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호전되고 있고 항암제 부작용도 예전보다 덜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육비는 여전히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요. 아이 엄마와는 연락하지 않지만 약속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와 용돈을 주고 나머지는 적금으로 넣고 있어요. 저는 아이 책가방을 챙겨주면서 현관문을 엽니다. 예전에는 제 병이 걱정됐는데 이제는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빈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이 엄마 자리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부자의 걸음걸이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가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고 답할 수 있었어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혼자서 아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찾으시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